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024년 11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 무역 조건을 바꿔라, 즉시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일본은 24시간 만에 굴복했습니다. 독일은 3일 만에 양보안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완전한 침묵. 세계 언론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이 트럼프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을 한마디 말 없이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17년 경력의 프랑스 외교관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숨겨진 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에 보여준 조용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모든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젤리크 르모안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산하전략분석국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삼각관계를 분석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만이 제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한국은 그냥 존재하는 나라 정도였어요.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12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정기 브리핑이었죠. 각국 외교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베른트 슈미트 대표가 단상에 올라 트럼프 행정부의 최신 동향을 보고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또다시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칼을 들고 말이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20분. 이런 뻔한 이야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거든요. 일본은 트럼프의 첫 번째 압박에 24시간 만에 협상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베트남도 72시간 안에 양보안을 제시했죠. 역시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미국이 채찍을 들면 모두가 무릎을 꿇는 거.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른트가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나라가 예외입니다. 한국말입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한국이라고요? 트럼프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방위비 증액, 무역 재협상,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들었죠. 그런데 한국의 반응을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3주째 단 한마디 반응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삼성 갤럭시 정도, K-팝이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것 정도, 외교적으로는 그냥 미국 편에 서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네덜란드의 얀 드브리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베른트, 어떤 종류의 침묵입니까? 그냥 반응이 늦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베른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그냥 느린 반응이 아니에요. 계산된 침묵입니다. 마치 우리 유럽이 미국과 대화할 때 쓰는 전략과 놀랍도록 비슷해요. 저는 펜을 멈추고 베른트를 똑바로 봤습니다. 유럽과 비슷하다고요? 갑자기 흥미가 생겼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곧장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 일면에 이런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워싱턴을 당황시키고 있다. 저는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빠르게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트럼프의 연이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기에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국가들과 오히려 더 많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었죠.
도대체 뭘까?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피에르였어요. 안젤리크, 지금 CNN 보고 있어? 왜? 한국 관련 뉴스 나오고 있어. 정말 흥미로운데? 저는 즉시 CNN을 켰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전략적 침묵, 미국을 흔들다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침묵을 두고 새로운 형태의 외교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7년간 외교 분석을 해오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큰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피에르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피에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피에르는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솔직히 완전히 놀랐어. 미국이 저렇게 압박해도 꿈쩍하지 않는 나라를 본 게 언제였나 싶거든. 우리 프랑스도 못했던 걸 한국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셈이지. 우리는 미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라도 했잖아. 그런데 한국은 아예 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건 저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오후 2시, 마르크 국장님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젤리크,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마이너스 한국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에 우리 부서 대표로 참석해 줄 수 있겠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마치 운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끄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마르크 국장님이 웃었어요. 그렇게 급할 것까지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임무야.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직접 확인해와.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무관심했던 나라 하나가 갑자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저는 그 현장에 직접 가게 된 거잖아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트럼프는 지난 몇 달 동안 동맹국들을 체계적으로 압박해왔죠. 일본에게는 자동차 관세를 들먹이며 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에는 나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문제 삼았어요.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였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좀 달랐어요. 트럼프는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미묘한 칭찬을 섞어 넣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이게 의도된 전략이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채찍을 들면서 한국에게는 당근을 던져준 셈이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의 좋은 말에 고무되어 먼저 양보안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일본이 그랬어요. 트럼프가 아베 총리를 치켜세우자 일본은 즉시 농산물 시장 개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의 긍정적인 시그널에 화답하듯 반도체 투자 확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들을 하나씩 분석해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국은 단 한 번도 서둘러 화답하지 않았거든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것. 이게 한국 외교부가 반복적으로 내놓는 메시지였어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원칙만 담담하게 반복할 뿐이었죠. 저는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를 읽다가 흥미로운 분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의도된 칭찬에 휘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를 활용해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트럼프가 압박하는 동안 오히려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늘렸습니다. 유럽과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확대했고, 아세안과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했어요. 중동에서는 그린 뉴딜 관련 프로젝트들을 따내기 시작했죠. 이건 정말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미국이 너희만 특별하다고 달래면서 양보를 끌어내려 할 때
한국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피에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피에르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안젤리크, 이거 정말 똑똑한 전략 아니야? 미국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를 유지하는 거 말이야. 맞아. 그런데 이게 정말 의도된 전략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글쎄, 우연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야. 보통 나라들은 미국이 좋은 말 해주면 금방 넘어가잖아. 그런데 한국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는 걸 말이에요. 트럼프의 미끼에 걸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 출발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압박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압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압박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카드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어요. 17년간 외교 분석가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창밖으로 시베리아 상공이 펼쳐져 있었어요. 11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제 편견들을 하나씩 점검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을까요? 먼저 경제 지표부터 봤어요.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이더라고요.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기술력이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조선업에서도 1위, 최근에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제조업 중심의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첨단 기술 강국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외교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190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 중 100개 이상의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고 있었죠. 심지어 아프리카나 남미의 작은 나라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중견국이 아니라 이미 중요한 글로벌 플레이어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최근 5년간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외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유럽과는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아세안과는 특별 정상회의를, 중동과는 그린 뉴딜 협력을 각각 체결했죠. 이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던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한국. 제가 당신들을 너무 얕봤네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또 다른 충격을 줬어요. 제가 상상했던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택시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요즘 유럽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외교 관련 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던데 정말인가 봐요. 기사님의 말에서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죠. 그냥 담담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저는 한국 외교부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펼쳐봤습니다. 내일 있을 포럼의 의제서였는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의제 첫 번째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유럽-한국 협력 방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상호 의존성이었죠. 세 번째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그린 파트너십이었고요. 이 의제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협력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의 김민수 과장님과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파리 정치대학에서 유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젤리크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유럽에서는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외교적으로 말해야 할까? 결국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많이 과소평가했어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김 과장님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저희도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 전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어떤 부분에서요? 침착함이에요. 미국이 압박해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이건 우리 유럽이 추구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비슷해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희는 오랫동안 고민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중견국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사실 저희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유럽의 외교 방식에서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분석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분은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님, 내일 포럼에서 한국의 관점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특히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외교를 해나가시는지 말이에요. 저도 안젤리크 씨의 분석을 기대하고 있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본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크리스털 볼룸에서 유럽연합 마이너스 한국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에는 양측에서 온 외교관, 기업인, 학자들이 200여 명 정도 참석했어요. 개회사를 맡은 한국 외교부 유럽국장 박성호 대사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대화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동반자들의 만남이죠. 저는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비슷한 고민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한국도 유럽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다는 뜻일까요?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분은 한국 외교부 정책기획관 이수진 박사였어요. 제목이 전략적 인내와 능동적 외교였는데 이게 바로 제가 궁금해하던 한국의 침묵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진 박사가 청중을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압박입니까? 협상력입니까? 경제력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집중했어요. 한국은 지금 전략적 인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시점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된 시점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미국이 우리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증액, 무역 조건 변경 등등 말이죠. 보통의 경우라면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가는 게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일까요? 서두르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해 다른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행동의 논리가 명확해졌거든요. 이수진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디지털 파트너십 확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심화, 중동과의 그린에너지 협력.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치밀한 계산입니다. 우리가 미국과만 관계를 맺고 있다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다양한 파트너가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중견국 외교의 핵심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박사님, 그런 전략이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수진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 의존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할수록 미국에게도 더 가치 있는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존적인 파트너보다는 자주적인 파트너가 더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논리는 완벽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저는 이수진 박사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맞아요. 사실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미국을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 아니냐,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이수진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안젤리크 씨, 프랑스는 어떻게 지금의 외교적 위상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독립적인 목소리를 낸 것?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바로 그거예요. 드골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했을 때 미국은 화를 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더 존중받는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프랑스만큼 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존중받는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다른 선택지들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실제 협력 사례들이 발표됐어요.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함께 진행하는 오지 네트워크 구축, 친환경 배터리 기술 개발, 인공지능, 연구, 협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된 것들이었어요. 포럼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 전술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 전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잡는 것이었어요. 포럼 둘째 날, 한국 정부는 참석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견학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의례적인 시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은 건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MIT에서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보잉에서 10년간 일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 주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술 주권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정훈 박사가 우리를 첫 번째 전시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게 KF-21 보라매의 엔진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엔진이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없었어요. 모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정훈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 엔진의 85%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15%도 3년 내에 국산화할 예정이에요.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 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나요? 지난 10년간 약 8조 원을 투자했어요. 하지만 이제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48대, 폴란드에 1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개발센터였어요. 여기서 본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KUS-FC 무인 전투기예요.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하고 AI가 목표물을 스스로 식별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드론의 비행 영상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의 SF 영화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현재 20개국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정훈 박사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사이버전 대응센터였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늘어선 거대한 통제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요.
하루 평균 1만 건 이상의 공격 시도가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하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세계 지도에 빨간 점들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기술을 이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폴란드 등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우리는 연구소 내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정훈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들이 단순한 기술 과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에 둘러싸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시는 건가요? 프랑스 동료가 물었어요. 이정훈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동맹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첨단 소재 기술을 필요로 해요. 이런 식으로 상호 의존하는 거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자주적 미래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를. 이들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들이 있으니까요. 기술도, 경제력도, 외교 네트워크도. 더 이상 누군가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파리에 있는 마르크 국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준비된 나라예요. 침묵 뒤에는 엄청난 자신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저는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세션은 미래 세대가 보는 한-EU 관계라는 주제였는데 발표자가 20대 후반의 젊은 한국 창업가였어요. 김하늘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후 AI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이크를 잡고 한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택받는 나라가 아닌 선택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김하늘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선택받는 나라가 아닌 선택하는 나라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였어요. 미국이 우리를 선택해 주기를, 일본이 우리와 협력해 주기를, 중국이 우리 상품을 사주기를 기다렸죠. 김하늘이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92개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저는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의료용 AI를 개발합니다. 현재 유럽 5개국, 동남아시아 7개국, 중동 3개국에서 저희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들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나라와 협력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우리가 결정한 거죠. 김하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반미 감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소중한 파트너로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조건이 바뀐 거예요.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질의응답 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온 마르코 반데르 버그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김하늘 씨,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뭔가요? 한국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말이에요. 김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네트워크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했어요. 미국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셋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젊은 세대의 마인드예요. 김하늘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세대는 어려서부터 글로벌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K-팝, K-드라마를 통해 세계가 우리를 주목한다는 걸 체험했죠.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청년이 말하는 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김하늘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늘 씨,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의 이런 변화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당황하겠죠. 지금까지 한국을 수능적인 나라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김하늘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젤리크 씨,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아세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한국은 이제 그런 파트너가 되려고 해요. 미국에게도, 유럽에게도,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말이에요. 누군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새로운 외교 철학이구나 싶었거든요. 포럼이 모두 끝나고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명동 거리를 지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침묵을 단순한 외교 전술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건 전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우리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철학 말이에요.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저는 파리의 피에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에르,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배웠어.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전략적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곧 답장이 왔어요. 어떤 자신감? 다른 나라의 승인을 구하지 않는 자신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자신감 말이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마르크 국장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젤리크,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 관련 세미나를 여는데 내가 발표자로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브루킹스 연구소라면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잖아요. 제가요? 왜 저를 찾는 건가요? 내가 최근 서울에서 보낸 보고서 때문이야. 한국의 전략적 침묵에 대한 분석이 워싱턴에서도 화제가 됐거든.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쓴 보고서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까지 주목을 받다니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웨스트 빌딩 3층 세미나실에는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부 관리들, 국방부 분석가들, 그리고 각 대학의 교수들까지. 세미나 제목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존 밀러 선임 연구원이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할 안젤리크 르무안 박사는 최근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좀 떨렸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했어요. 지난 몇 달간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침묵을 두고 많은 분석이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고 봤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국은 반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고 있어요. 관계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국무부에서 온 로버트 존슨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르무안 박사?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이는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들도 조건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적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신 뭘 했을까요? 유럽, 아세안, 중동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이 체결한 협정들을 보세요. EU와의 디지털 파트너십,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 확대, 중동과의 그린 에너지 협력.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치밀한 전략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펜타곤에서 온 마이클 데이비스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더 건강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한 관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게 아니에요. 더 평등한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질의응답이 끝나고 저는 여러 참석자들과 개별 대화를 나눴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CIA 출신의 데이비드 로전 부국장과의 대화였습니다. 르모안 박사,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한국의 이런 변화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죠? 강한 파트너가 약한 파트너보다 더 가치 있지 않나요? 한국이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가질수록 미국에게도 더 유용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데이비드 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의 동맹은 20세기와 달라야 하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실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5명 정도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어요. 여기서 나온 질문들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중국과 거리를 둘 의향이 있을까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나요? 한국 젊은 세대의 반미 감정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씩 답변했어요.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 젊은 세대는 반미가 아니라 비미국 중심적이에요.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한 관리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박사님, 오늘 말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사실 우리도 한국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떤 고민이셨나요? 한국이 우리를 떠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 후자 같네요. 맞아요. 한국은 미국을 떠나려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워싱턴에서의 이틀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조금이나마 바뀌는 데 기여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전략적 침묵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영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